오늘 제가 보내드린 시 한번 보세요. 김강주 시인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처음 보면 김광규 씨 탤런트 아니에요? 탤런트. 저런. 어쩌면 좋은 거지. 김광규 씨는 1941년생이에요. 좀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고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기도 했었고, 근데 시들이 좋은 시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가 갖고 온 이 시가 지금 뭐 김광규 시인의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시들이 많아요, 이번 시 중에. 근데 오늘 갖고 온 거는 우리 작품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시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개 파트 정도로 이렇게 좀 제 나름의 기준으로 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슴으로 읽는 시예요. 그냥 읽으면 진짜 가슴으로 딱 오는 시들이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기영도의 빈집 같은 시, 문인수의 바다책 다시 채석강, 이런 시들은 가슴으로 오는 시죠. 그냥 읽으면 가슴으로 그냥 확, 뭐 그걸 뭐 굳이 뭐 분석을 하려고 막 노력을 안 해도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오면서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 정말 명시죠. 그런 거는 뭐 누가 감동을 주려고 억지로 막 안 짜내도 되니까, 저절로 와서 가슴을 쾅 때리는 그런 시니까. 자, 그런 시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머리로 읽는 시가 있어요. 이 머리로 읽는다는 의미는 정말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작용으로 내가 그 시를 갖다 분석해 가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런 깨우침에서 오는 그런 감동이 또 있어요. 그건 크게 저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읽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로 읽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황지호의 시민도 그렇고. 자, 상행시 조금 호흡이 긴 시죠. 호흡이 긴 시인데 이 시도 너무 좋아요. 가슴을 읽어야 되니까 좀 차가운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누가 좀 차갑게 오영애님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눈 좋은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 저기 절고 있는 그래, 사람들이 그럴까요? 눈 좋은 사람이 줄일까요? 시은님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아유, 저 눈이 안 보여. 아유, 눈이 안 보여. 선생님이 머리를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없어요. 제가 읽을까요? 음. 읽을게요. 상해 김광규.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뭄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아유, 잘 읽으시네요. 잘 해보셨어요. 줄 안에 깔렸어요. 자, 제목이 상행인데 우리가 뭐 상행 열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것도 아마 그런 상행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어떤 소외 이 정도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네. 뭔가 현실과 음. 자신을 뭐라 그러나 그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러나 맞아요. 이 일치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고 현실은 따로 있고 뭔가 하여튼 그럼 이게 지금 옛날 시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이 약간 불만이 있나?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기엔 그게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래.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다행이다. 옆자리 하는 데가지고 옆자리 앉았으면 멱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목이 상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로 가는 네, 그렇죠. 그 어떤 그 산업 사회로 가면서 그 이쪽 농경 사회 때의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어떤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대비되면서 이걸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있죠.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근대화에 대한 네. 아까 새마을 운동도 얘기했지만 참 추억 돋는 단어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여기에서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여기서 벌써 나왔어요. 저희는 사실 이 얘기가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작스럽게 많이 변했었는데 우리가 몰랐었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60년대도 이미 뭐 증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 시가 발표된 때가 아마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81년도인가 83년? 근데 이제 아마 발표된 그 시집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인 건 어쩌면 70년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받은 무방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박정권 때 얘기라고 보여져요. 박정권 때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박정권 때도 증권 같은 게 있었나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부터 저는 나이가 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 그랬구나. 오래된 얘기는 저한테 물어봐요. 뭐 만주에서 말 타면서 달리던 시절이 맞아요.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안시성도 지켜고 막 이러고. 저는 저 증권 시장 이런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는 줄 알았어요. 천안문 사태 때 증권이 폭락했던 건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거에 그때 관심 자체를 증권이 안 폭락을 가졌어요. 해갖고 코스피 지수가 329인가 그 정도였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 어때요? 3,900 지금 그죠? 3,900. 그러면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400이 안 됐어. 400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마주친 것이 그때부터 시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이 증권 국민 채권 해갖고 이렇게 사게 했었거든요. 뭐 함정 같은 거. 네. 네네네.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500원에 샀던 게 250만 원거든요. 이것도 진짜 믿어주지. 아니 요즘 이거 하나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이고야. 차은우스럽게 좋으시네. 그잖아요, 진짜. 선생님은 그때 인질이 제가 있어요. 8층과 답장받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일찍 하셨네. 자, 뭐 여기 보면 자 가을 연기 그 시간적 배경 나왔죠. 가을이죠. 네. 저녁 들밤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날 때, 자 흔들리는 차창에서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얼굴 뭘까요? 낯선 환경. 아니 뭐 그냥 실질적인 너라고 봐도 돼요. 근데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하잖아요. 이 너가 결국은 누구예요? 너는 본인이. 그잖아요. 나잖아. 네. 그죠? 근데 나는 왜 낯선 얼굴이 될까요? 했을 때가 있죠. 평상시 나의 모습과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분명히 자아가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있고 차창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너의 모습을 생각지 말라. 자,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 그러면 이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데 이 대비되는 낯익은 얼굴들, 이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고향에 사는 분인가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투 치고 있잖아. 그죠? 네. 예전에 그 열차 타보면은 그 진짜로 19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는 그 특히 뭐 서울에서 이 강촌, 춘천 이쪽으로 가는 열차들은 그 대학생들 저기 MT 이런 네. 것들 때문에 통기타 아주 뭐 그냥 기차 타고 가면 그 완행열차잖아요. 그 당시에는 학생들 뭐 무슨 돈이 있어 완행열차 타고 다니죠. 그럼 계속 뭐 이쪽 저쪽에서 그냥 탁 기타를 치면서 통기타 아주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경부선이나 뭐 호남선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의자를 이렇게 돌려 서로 마주보게 않게 해갖고 그 무릎 위에다가 007 가방 같은 거 탁 놓고 담요를 위에다가 깔고 나서 거기서 고스톱 아 치는 진짜. 진짜. 진짜로.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봐, 그것이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인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 서민 중에서도 약간 좀 속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물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낯익은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나의 모습, 평상시의 나의 모습도 낯익은 너의 얼굴이 옆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도 이미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속물화되고 있는, 그죠? 그런 나잖아. 속물화되어가고 있는 나.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누구야? 이거는 반대 대립적인 네. 인물이니까 속물화되지 않고 어떤 순수했던 자아가 있죠. 이상적인 자아.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자아가 있죠. 자, 그다음에 황혼 속의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가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다. 자, 뭐 어떤 제가 이제 이 시를 요즘 뭐 올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직접 치거나 아니면 뭐 복사하면 쉽잖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 복사하려고 이것저것 막 찾게 돼요. 손고생하기 싫어서. 잘못하면 또 손가락 부러질까 봐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 찾다 보면은 이제 해설들이 가끔 돼 있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AI 이제 시대를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자면 이 시 검색하다가도 어떤 시에서 보니까 어떤 그 풀이해 놓은 데서 보니까 여기서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 이런 것들을 다 긍정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경제 성장과 관련돼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긍정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나오라 했는데, 끄덕여 나오라는 건 우리가 긍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 시는 철저하게 표현법으로 보면 어떤 표현법이 쓰인 시예요? 반어법이요. 반어법. 끄덕여 나오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색의 지붕들이라는 게 아까 영애 씨 얘기한 새마을운동 때 지붕들 우리 그 뒤에 분들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침이 되면 노래가 나오고 집집마다 빗자루 들고 나가서 아침에, 서울도 그랬어요. 서울도 강제로 나오게끔 해갖고 빗자루로 집안 마당들 쓸개시키고 이런 걸 했었어요. 모자들 쓰고 완장 차고 막 그 통반장들이 완장 차고 막 안 나오면 집 가서 문 두드려 가지고 누구 나와라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나가서 그런 걸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시골 집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청준 선생님의 용길 같은 작품들도 너무 좋은 작품인데 그 작품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도 보면 그 시골, 그 이청준 선생님은 그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장흥. 그 깊은 산속까지도, 장흥은 바닷가잖아. 거기까지도 새마을운동이 뻗쳐져. 전국 어디고 안 뻗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걸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가집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고 그럴 때 초가집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고쳐라.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했던 게 슬레이트 집들이에요. 슬레이트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한석 같은 거. 그 얇은 그 시멘트랑 뭐 섞여 있는 얇은 꾸불꾸불한 이런 건데, 그것도 정말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초가를 다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들을 많이 해요, 시골들에서.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발암물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안 쓰죠. 아주 오래된 그래서 건데. 캠핑카 갖고 왜 이렇게 불고기 구워 먹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쟤들 왜 저기 발암물질 나오는? 근데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아는 지가 한참 지난 후였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보면 왜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는 데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이상해. 저는 안 가거든 그런데 왜 연탄가스를 먹고? 그 연탄가스에 대한 우리는 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연탄가스 먹고 죽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옛날에 겨울철만 되면 연탄가스 먹고 중독돼가지고 진짜 막 그 니역할 실려가지고 사람들 병원으로 막 그 실려가고 막 이런 걸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것들이요 주변에서 본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이 매체가 이게 전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탄구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쟤는 왜 가스로 먹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집에 한번 그건 먹고 싶다는 거야 집사람이. 그래서 야 난 안 먹어. 혼자 오래 사시고. 아니 그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거 먹어서 안 죽어요? 근데 연탄가스 냄새가 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되게 묘하게 뭐라 해야 돼,
굉장히 하여튼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냄새야. 그 냄새. 궁금하신 분 한번 맡아봐요.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 동계탄에서 나오는 그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연탄가스 먹고 그냥 의식 불명이 됐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네. 항상 이 초겨울에 가스 발생이 항상 제일 많이 돼요. 추웠다가 이제 더웠다가 추워질 때 연탄을 처음 뺐잖아. 이제 옛날에 그 방구들이 이제 이게 금이 가면 그 틈새로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연탄가스로도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한 거예요. 그 벽을 막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긁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폭삭수거소다에서도 매번 내순 연탄가스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탄가스가 어떤 식으로 스며드는지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주로 구들장 이제 금간 풀타입으로 많이 이제 그런 사고였어요. 다. 죽음의 사실 그때 깔고 다는 거지. 어쨌든 뭐 여기 원색의 지붕들은 이제 그 슬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와인데 지금도 아마 이게 가끔 보면은 그 어느 기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 거의 통일된 집 비슷비슷한 집들, 그다음에 지붕도 다 비슷비슷한 색깔들, 그죠? 그런 색깔로 탁 입혀져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고, 그다음에 잔자루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예전에는 TV들 다 집집마다 달았잖아. 안테나. 요즘처럼 이런 공청 안테나 아니잖아. 그래서 그 녹천동번개 치고 바람 심하게 불면 갑자기 TV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직 그러면 누군가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쪽 안테나 막 돌리고 나와 그러면 안 나와 그러면 막 돌리고 이러면서 그냥 지금 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러던 추억들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잖아 이거, 그죠? 이건 지금 산업화에 대한 얘기예요. 산업화 이후에 성공한 어떤 성공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화 시절에 일률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흥미있는 주관지. 여기서 말하는 흥미있는 주관지가 뭘까요? 썬데이 서울. 알잖아. 썬데이 서울 주간경영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네. 나이 들었던 소리인데 그걸 봤다면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맨 저기 거기 보면 어느 뭐 연예인이 누구와 뭐 어떻게 했대 뭐 누가 뭐 어느 누구냐가 카바레 가서 바람났대 뭐 맨 그런 얘기야. 그죠? 그게 무슨 뭐 시사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최만식, 여러분들 그 최만식 작가 아시겠지만 그분 정말 글을 잘 쓰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치숙이라는 작품에 있어요. 치숙. 한번 기회 되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어리석을 진짜야 이게. 이건 왜 병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알지잖아요. 그 지식이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수국은 아재리 숙자고. 그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치숙 뜻이. 근데 이건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인데 보면 나라는 소술자가 이제 아저씨를 나의 당숙 아저씨 볼 때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를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만식 작가는 그 풍자 문학에 있어서 진짜 대가예요. 풍자 문학에. 우리가 지난번에 박지원한테서 풍자 문학을 봤지만 근대 문학에서 이 풍자를 이분처럼 잘 구사한 작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 좀 넘어오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문구 작가, 이문구의 관춘수필들 읽어보셨잖아요. 그분이 또 이런 풍자 문학의 대가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풍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풍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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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 풍자를 한번 보면 이게 해체를 해보면 말씀어 플러스 바람풍이에요. 말이 퍼져. 그러니까 말이 이제 바람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자는 이쪽 얘는 칼도자예요. 네. 그죠? 칼. 그럼 이게 찌를 자자예요. 찌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를 때 뭐 갖고 찌르? 날카로운 거 갖고 찌르잖아요. 설마 뭐 풍선 같은 거 들고 찌른다는 바보 없잖아. 그잖아요. 이 풍자라는 건 그래서 바람길에 실려오는 말로서 찌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어원이 이런 건데 그 말로서 찌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상대에 대한 비판이고 조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자예요. 이 풍자의 대가 천왕식 작가. 근데 보통은 풍자라는 건 누가 누구를 풍자예요? 네? 누가 누구를 풍자예요? 풍자. 풍자의 대상은 누가 되고 풍자하는 주체는 누구냐?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풍자를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김건희나 뭐 윤석열 같은 이런 애들을 풍자하지 걔네가 뭐 날 풍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넓은 개념에서 보면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판하는 왜?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풍자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어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애들 뭘로 풍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얘들 잘하고 있는데 풍자 안 하잖아요. 네. 잘못된 점. 네, 잘못된 점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내가 얘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과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향가 처형가에서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처형이 역신을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응? 지금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그때 역신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마역이라고 그랬잖아. 천연두. 그렇기 때문에 처형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당에서 누가 지 마누라 바람 피고 있는데 한가하게 마당에서 춤이나 추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무당이고 천연두가 마누라를 지금 덮쳐 있기 때문에 천연두 물러가라라는 일종의 주술이잖아요. 구시고, 그죠? 그게 처형가라는 거냐. 그런 게 풍자인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성, 내가 처용이라는 인물은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러니까 뭐 물러나고 주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풍자라는 건 이래요. 근데 이 작품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는 게 이 작품은 이중의 풍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풍자를 한 번 더 역전시켜. 그래서 내가 마치 아저씨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이 아저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폐병을 앓고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백수로 있는 아저씨야.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그래서 우리 아줌마, 나한테 사촌 누이죠. 이 아줌마, 사촌 누이가 아니라 이제 고모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를 먹여 살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사회주의 운동 했다라는 걸로 봐 지식인이잖아. 이게 1차 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신여성과 눈이 맞아서 이 아내를 소박시켰던 아저씨야. 근데 폐병 걸려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신여성은 도망가 버리고 아줌마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돌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는 참 안 좋게 보이지. 그래서 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돈 좀 벌어라. 이제 나를 꾸짖는 이야기야. 근데 나는 초딩도 제대로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는 나야. 그래서 얘는 우미나가 돼 있어요. 우미나라는 게 뭐야? 우미나. 어리석게 만든. 그렇죠. 어리석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미나라는 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리석은 우자란 말이야. 그러면 백성을 어리석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도 그 우미나 정책을 썼어요.
어떤 은밀한 정책을 썼냐면 그 만담을 유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파트치기. 저기 씨름, 스모 같은 거 그런 거 보게 하고 그러니까 만담이라는 게 그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만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옛날에 만담가들이 있었거든. 둘이 나와갖고 막 정신없이 말을 그냥 막 주고받아. 별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좀 깔깔거리고 웃게도 만드는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재치 있는 말로서 그죠? 그러면서 막 웃게 하고 그런 얘기거든. 그냥 개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콘의 어느 한 장면을 생각해도 돼요. 자, 뭐 여기 보면 이런 스포츠 같은 거, 이런 뭐 거기 보면 뭐 만담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해요. 나열하는데 전부 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뭐 국민체조니 세일의 랑가분이 뭐 와시와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지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럼 국민체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나의 말에 의하면 나라는 놈이 이런 거는 다 국가에서 장려를 한다는 얘기야. 어? 유익한 거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거거든. 우리나라 보면 전두환 시절에 3D 정책 쓴다는 말 들어봤어요? 3S 정책. 3D가 아니라 스포츠. 네, 3S 정책. 이게 뭐예요? 스포츠. 그 다음에 네? 스크린. 또 하나? 네, 섹스. 맞아요.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두환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하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 세력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전환책으로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스포츠. 여러분 그때 뭐가 출범해요? 프로야구 출범하고 프로축구 출범하고 그런 스포츠들이 프로화돼요. 프로화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스크린 쿼터가 있어가지고 박정희 정권 시절 때는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100일인가를 의무적으로 상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거든. 그게 뭐 한 20-30만만 돼도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1980년대, 81년인가 나온 서편제예요. 그게 최초로 우리나라 1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고, 예, 그 이전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최고로 관객이 많았던 게 50만 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40몇만 명, 46, 7만 명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 서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산 영화는 사실 너무 볼 게 없어요. 뭐 저도 이제 영화 좋아했었으니까 가끔 이렇게 영화 보러 가면 진짜 중간에 나오고 싶은 거야.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국산 영화들 보면. 근데 근데, 그때 서민들은 예. 영화를 보러 다닐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서민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1류 영화관, 2류 영화관, 3류 영화관, 영화관도 나누잖아. 네. 동네 영화, 그렇지, 동시상영 하고 동네 영화관들이 보통 3류 영화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뭐 보면 스크린 쿼터를 적용했었기 때문에 국내 영화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나서 그 스크린 쿼터를 폐지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와? 전부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뭐예요? 저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영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크게 볼 때 첫 번째는 아주 흥미진진한 오락 위주의 영화. 두 번째는 또 관능. 그때 샤론 스톤 나오는 영화 같은 정말 찾아봤네. 그런 영화들 봐요. 이게 근데 뭐에서 이게 크게 달라졌냐면요. 옛날에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 스크린 쿼터 있기 전에 그때는 검열이라는 게 되게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출이 좀 과하면 다 잘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영화를 보는데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식사하면서 와인을 한 잔 먹고 눈빛을 뜨겁게 주고받고 집으로 가. 그럼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 생각해 그 다음에 뭐 키스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옷이 한꺼풀 벗겨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게 그런 상상도 안 하면서 봐요. 내가 이상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상상하면서 보잖아. 근데 이렇게 딱 뭔가 문을 익어봤는데 갑자기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야. 아니 그러면 흥미가 확 빠지잖아요. 옛날 영화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상반신 같은 게 다 노출이 돼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막 이제 많이 이제 쏟아져요. 그다음에 뭐 섹스 말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되잖아요. 이 통행 금지가 뭐 자유를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 그 반문화는 뭐와 관련이 돼요? 섹스. 술과 여자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데 가도 12시 전에 끝나잖아요. 호텔 나이트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클럽 같은 데서는 다 12시 이전에 끝나요. 그래서 또 차도 12시 넘어서는 못 다니니까 11시만 되면 거의 막차들이 막 이제 그죠? 11시 조금만 넘어가도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도 시간 봐서 막 뛰쳐나오고 막 이래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자유로워졌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술집에 가면은 여자가 거의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매춘이에요. 그 어디야? 폼페이 가도 폼페이 도시 가봐도 거기도 표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매춘집으로 가는 길 같은. 또 예전에 본 기사 중에서 되게 좀 웃기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립중앙 도서관인데 그 가는 길 옆에 그 매춘집으로 가는 학교가 있는 그런 외국 그 유적 발굴한 거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우리나라 고대 시에도 정읍사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꼭 그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대적 해석을 할 때 거기서 진대라는 그 시어가 나오는데 그 시어의 또 다른 의미는 색주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행을 풀면서 술집들이 성행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또 뭐예요? 다 이거랑 똑같거든. 일제강점기 때 이거랑. 여기에 어디 정치가 있고 어디 비판이 있어요. 네? 영화 보면서 상반신 노출한 여자 보면서 요즘 전두환 그 새끼가 목적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거 보면서 그냥 그 장면하고 훌쩍 빠져들어가지고 와 나도 이런 생각만 하잖아. 안타 와 한통 지르는 데서 어디서 뭐 정치 비판이 있겠냐는 얘기야.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말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 작품도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 끄덕여 나가는 얘기가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그 흥미있는 주간지들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사회 비판이 있고 그잖아요. 시대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고 그런 얘기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제 농약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현종이라는 또 시인인데 그분의 풀벌레 소리,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에 보면 농약 때문에 황금 들판이 그냥 고요해지는
이런 얘기. 뭐 중딩 엄마들은 시 한번 찾아봐요. 그런 시 있어요. 정현종 시인. 그분 시는 되게 깔끔해요. 되게 아주 짧은 시들 쓰는데 이분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신데 지금 이제 은퇴했죠. 근데 시들이 전부 짤막한데 아주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이런 풀벌레 울음소리 같은 비유잖아요. 그런 같은 또 심야 방송의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다 비유예요. 근데 심야 방송 끝나고 옛날에는 12시 넘으면 애국가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 치익 하는 그 소리만 나와요. 들어본 적 있죠? 네. 모범생이라도 만들어봤나 보네. 코드를 빼면 안 나오잖아요. 우리 괜히 부리 말 아이들에 보면 그 동준이 동수 형제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그 동준이가 아버지가 엄마는 일찍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IMF 때 이제 직업을 원래 그 덤프트럭 운전 기사인데 직업을 잃고 나서 돈 30만 원만 넣고 집을 나가버리죠. 아버지도 참 무책임한 부모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어린 동준이가 그런 얘기 나와요. 형도 잘 어쩔 때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잘 안 두고 그래서 걔가 심야 방송을 일부러 틀어놓고 잠을 자는 얘기가 나와요. 무서우니까. 틀어놓으면 씩 하면서 걔가 계속 어쨌든 불빛이 새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적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이게 바로 사막 노래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자, 이거 지금 칭찬 같지만 다 반어예요. 반어. 그러니까 이런 물론 산업화라는 게 긍정적인 면들도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또 그 이면에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제가 뭐 공짜는 없다는 얘기를 했듯이 플러스적인 면이 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면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분은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은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시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너무 해라라는 얘기는 거꾸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도 경쾌하다라는 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쓰지만 여기서는 비판적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라울 때는 다만 알아고 말아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부터 여행 많이 하라고 해요. 인생은 여행. 저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 데리고 여행 많이 다니세요. 학교 뭐 며칠 빠지면 어때? 뭐 학교 며칠 빠지고 학원 뭐 좀 빠지고 그런 거를 정말 뭐 학원 안 빠지는 게 엄청난 자랑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근상.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뭐 개근상 받느라고 막 맞아요. 뭐 되게 개근상이 뭐 훌륭한 거다.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근면 성실의 어떤 표본이고. 근데 지금 저는 뭐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 저는 진짜 아파서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맞고 또 학교 왔어요. 우등생보다도 더 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격려했죠. 그래, 거리가 짧아야지. 그때 16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4km 정도는 걸어서 가는 거리잖아요. 그래, 한 4km를 걸어서 갔다가 아프고 집에 왔는데 이 새끼 집에 왔다고 때려갖고 다시 돌려보내는 다시 갔던 적이 진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 애들 학교 잘 빠뜨렸어요. 놀러 가자 하고 학교 안 보내고 들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근데 요즘도 보면 어떤 엄마들 그냥 뭐 학원 수업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또 학교 하루 이틀 빠지는 것만 그냥 돌돌 떠는 엄마들 많아. 근데 그러지 마요. 제가 가르치면서 보면 그 서동 얘기 나올 때 서동
지난번에도 왜 소동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 소동 여러분 국남지 부여야 부여. 그래서 애들 야 너 국남지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대전에서 국남지 해봐야 뭐 얼마나 돼.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도 얘기했잖아. 그 애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림책 펴서 이게 개나리야 이게 진달래야. 근데 옆에 개나리가 펴 있는데. 그잖아요. 그런 시, 풍자적인 시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거지. 그까지 뭐 종이에서 얻는 지식이 뭐 이렇게 대단해. 더군다나 얘네들 시대 AI 시대인데 지식 갖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그잖아요. 지식 갖고 어떻게 AI 이길 거야. 내가 걔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길러줘야 되잖아. 근데 지혜를 키우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직접 경험을 해야 돼. 책도 좋지만 책도 간접이잖아요. 직접 내가 부딪혀봐야지. 아, 책에서 어렵다 쉽다라는 게 그 막연한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 내가 몸소 겪어봐야지 쉬운지 어려운지도 아는 거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의 비유됐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이런 건 여행이 아니잖아. 우리도 보면 뭐 시커먼 멀리까지 가갖고 결국 보면 먹방하고 왜 한 거야 도대체. 거기 왜 간 거야. 먹으러 갔어? 먹는 거 뭐. 물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긴 하지. 근데 먹방하러 가는 건 그건 뭔가 본질이 지금 뒤바뀐 얘기잖아요. 이런 거. 자, 뭐 되도록 생각하지 말라. 놀라울 때는 다만 알아고 말하다오. 감탄사 한번 해보고 나면 끝이야. 자, 이거 다 지금 단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침묵해달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죠? 침묵해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다. 근데 한번 공통점 보세요. 감은 날씨에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 성장하는 GNP 증권 시세.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 낯선 얼굴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뭐였겠어요? 낯선 얼굴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어떤 성찰하면서 뭔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그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하는 나의 모습이 이게 낯선 얼굴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이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 잃어가고, 이런 소문화돼가고 있는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가문 날씨 아르헨티나 성장하는 GNP 증권 시세. 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와 뭔 상관이 있겠냐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그 독재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한 환경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얘기. 물론 아르헨티나 축구도 잘하지만 하필은 뭐 축구 잘하는 나라가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나라를 꼭 집어가지고 그죠? 그런 얘기. 근데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이것도 그렇잖아. 그 나라의 독재 상황과 우리의 독재 상황이 비슷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구 경기. 여기 사메스 같은 그런 얘기들, 그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나 해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뭔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시가 1970년대 네.
70년대 풍경이죠, 어딜 봐도. 예, 이게 지금 아까 원세계 지붕들 TV 안테나 이런 거 보면 70년대 풍경 아니에요? 그때 70년대 집들에 TV 안테나가 달려 있고, 그때 또 안테나 분들도 있나? 벌써 50년, 그 벌써 반백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의 이렇게 이제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송무라가 그냥 다 이렇게 아주 국민성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1970년도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런 시를 썼을 때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시컨크루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서울 1960년의 겨울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있는 작품인 거예요. 이 작품도 일단 이 얘기랑 아주 좀 흡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도 빨리 얘기하고 그냥 시민 황지우 시인도 어떤 분들은 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죠 아마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 장관 지냈었어요. 이분이 되게 이제 실험적인 시들을 많이 썼던 그런 시인이에요. 또 엄청 긴 시니까 우리 영희님이 한번 또 어떤 거요? 시민. 시민이요? 시인. 이거 보이세요? 네. 핸드폰이 작아서 괜찮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시민 황지우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요 안영근 연락바람 누나 829에 1551 이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본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신문에 내는데 네, 사람들 있었어요. 구하는 예. 사람들 찾는 문구 같은 건 시민이 그 시민이. 뜻이에요. 네. 시민이 사람을 찾는다라는. 심자가 무슨 심자인지. 네. 그런 건데 저는 이 시 보면서 제일 처음에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걸 시로 만들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80년 5월 이후니까 이게 8.15 맞아. 5.18 이후잖아요. 그 광고잖아요. 그래 보면 굉장히 애잔한 문구인데 시 전체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이거 읽다가 실제로 저는. 맨 처음에 그래요. 맞아. 전 누구나 보고 똥을 논다. 진짜. 그 80년 5월을 거기서 발견하셨다면 네.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이분도 시 정말 잘 쓰시죠. 잘 쓰고 이분은 이제 21세 1951년생이니까 전쟁 중에 태어난 분인데 이명박 정권 때는 조금 그 불이익도 많이 좀 당했었죠. 그 한예종 총장으로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명박 정권 시절이에요. 여기 시민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문 광고에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광고들이 신문의 맨 하단에 보면 그 사람 찾는 광고라든지 부고 같은 것도 신문으로 알렸었어요. 누가 죽었다라는 그런 부고 같은 것도. 자 여기 보면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때 아마 이제 실종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거는 꼭 굳이 광주랑 연결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광고 너무 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얘기해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낚시처럼 그죠? 실제로는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도 등짝 쓰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 거겠지만은 이제 이런 식의 광고들 많은데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논다.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핵심은 그게 있잖아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논다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보면 그런 걸 수 있는데 그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세 개의 사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민주화운동만 관련져서 다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맨 위에 건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있는 광고지만 그 뒤에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런 광고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식의 광고. 뭐 누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돌아와라, 뭐 엄마가 위독하다고, 진짜 이런 광고 너무 흔한 광고였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맨 밑에 나는 쭈그리한 소동물잖아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무렇지 않게 생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사연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다 화장지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왜 신문지 오래가지고 맞아.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요즘처럼 그 양변기가 아니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죠? 푸세식일 때 그때는 신문지가 화장지였잖아, 어떤 집들은. 그래서 신문지를 왜 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그렇게 있잖아. 그게 나는 지금 화장실에 쭈그려 앉았는데 심심하니까 지금 그걸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본 건데 하나하나의 사연은 다 절박해. 절박하지만 그 사연들은 나하고는 어때요? 또 거리가 없는 거야. 무심한. 그죠? 누군가한테는 아주 애절한 이런 얘기들이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뭔가 배설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보는 하나의 그런 광고에 불과한 거죠. 오늘 이 두 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1964년 겨울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역사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생님 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네. 이름하고 뒤에 딸려있는 글하고 글씨체가 다르더라고요. 이름은 그림체가 네. 뒤에는 이제 분서체로 되어 있어요. 이분 저 실 보면 어떤 거는 만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는 거 있어요. 그 옛날 조세영 대도 그거 그때 그걸 가지고 와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도둑은 누군데 조세영 같은 애를 갖다가 대도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야. 비유법. 그 풍자잖아. 진짜 도둑은 김건희 같은 애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런 애는 뭐라고 얘기도 못하면서 조세영 같은 애를 대도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하는 그런 신문 만평 그거를 갖다가 오려 붙여놓고 시를 그렇게 쓰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 이런 해치시 같은 경우. 재밌어요. 또 그런 시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또 멋지고 좋은 시들도 많아요. 참 좋은 시예요.